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정당 권리자 보호 조치 중요 쟁점은 다 정리를 했고요. 프로그램 발명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여튼 안 본 사례들 그거는 혼자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프로그램은 일단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연역인데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필기까지도 할 필요도 없고. 이게 프로그램 하니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뭔지 몰라갖고 뭐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는 딱 이쪽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프로그램이건 그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진 건데 이런 것도 특허로 준다고 미국이 시작을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하시게 되면 독일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허법 공부하시게 되면 미국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이 좀 선도하고 있어서 뭐 비즈니스 메소드 BM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아이디어를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여튼 그 아이디어가 그게 무슨 발명이야 아이디어가 라고 해서 난리가 좀 있다가 특허를 줬지. 얘네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뭔지 모르니까 용어들도 막 썼는데 이제는 그래서 정립했어요.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 이제 컴퓨터 관련이라고 이제는 용어를 아예 잡았습니다. 컴퓨터 관련이 뭐냐? 이런 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요. 어떤 아이디어.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 커서키 누르면 애가 점프해라 이런 게임.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메소드 같은 뭐 직원 관리, 출퇴근 관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담당했던 게 뭐 저하고 이제 제가 1차 때도 그 판례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데 약을 사면은 그 약봉투나 영수증에 복약지도상 하루에 몇 번 언제 드세요. 요거 자동 프린팅 되는 거. 그게 다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게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는지 자동화 기술에 관한 쟁점이 여기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성립성이 문제가 됐고요. 이게 무슨 발명이야? 발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제조업도 아닌 게 저것도 특허를 줘야 돼? 일이 시작하다가 주래요. 미국 애들이 주라니까. 이거 어차피 특허는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선진국이 주라 그러면 힘없는 나라는 다 줘야 돼요. 그 힘이 있는 나라는 WTO나 이런 데서 싸우지. 아, 나 그거 안 줄래. 근데 힘없는 나라는 그냥 하라 그러면 다 줘야 된다고. 근데 주자니 나 이거 심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옛날에는 신규 진보성에 대해서 심사 기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제는 경험이 풍부해져서 아 이게 다른 발명이 아니네 똑같은 발명이네 해갖고 그 컴퓨터 관련 발명만의 특유의 심사 기준이 신규 진보성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 GS에서 정형화된 신규 진보성 컴퓨터 관련 발명 GS를 보실 텐데 그거 다 2000년대 초반에 심사 기준에서 처음 논의할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 하나도 논의가 없어요. 그 제 거 보시면은 신규 진보성 거의 이제 얘기도 안 나옵니다. 사례집에 일반 발명하고 똑같이 가요. 여기 그냥 성립성 하나인데 제 사례집에 그래서 다른 걸 넣었는데요. 성립성하고 연관되면서 얘가 이제 성립성에서 이슈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고도한 것 이게 이제 성립성인데 그 자꾸 하여튼 우리가 거절이요 무효사유를 성성 그래요. 성성 아까도 유효성이라고 그랬었죠. 무효사유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근데 이 자동화 기술은 중간에 이 소프트웨어가 이게 자연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인위적인 약속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인위적인 약속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호기심에 칠판 한번 써봤는데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처음에 논란이 많았었죠. 이거. 그래서 이게 특허로서 보호를 못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발명의 정의가 있어서 막 그래 하다가 그때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사례 집어넣었어. 오히려 이쪽으로. 뭐냐면 만약에 성립성이 안 되면 이것도 창작물입니다. 창작물 보여주는 게 저작권 쪽에 있어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괜찮을까? 이 논의. 이게 이제 역사지. 역사. 다시 정리할게요. 역사. 이게 뭐야 하다가 미국에서 주라니까 줬어요. 줬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신규진보성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처음에는 신규진보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험이 많아져서 이것도 일반 발명을 똑같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고 그나마 이제 있는 쟁점은 뭐 과거부터 있던 건데 저작물로 보호할까? 요 쟁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 사례집의 순서. 저작물로 보호할까가 첫 번째야. 근데 이따가 결론 잡아드릴게요. 저작물로 보호하기엔 한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특허로 보호하고 싶어. 이것도 아까 우리 맨날 했던 거. 아까 제가 재인사청과 거부신 장단점. 저기 35조 99조의 장단점. 여기 특허로 보호의 저작으로 보호의 장단점. 했는데 저작으로 보호가 단점이 너무 많아서 장점을 위해서 세 번째 성립성을 강조하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이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라인. 왜냐하면 요 라인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요 라인. 아니 신규진보성은 이슈도 없고 이제는 그냥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신규진보성 GS 쓰면 난 저런 거 공부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건가 이렇게 쫄지 말라고. 그건 지워진 내용들이니까 지워진 내용들. 이 라인의 끝판왕이 이거. 이게 최신 거여서 제가 이 라인 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라인이거든. 그게 이거예요. 전송행 2조 3호하고 127조의 양도에다가 전송을 더 넣자. 이 라인. 이 같은 라인이야 이게. 이게 쑥 가는 거예요. 이게 쑥. 그래서 저렇게 개정을 좀 프로그램 더 보호해 주려고 추진하다가 보호해 주려고 추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저작권을 보호할 한계가 있어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허로 보호해 주는데 특허로서 보호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죠. 그게 2조 3호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개정하려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문체부가 국민들한테 좀 더 인식 개선 좀 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자. 지금은 송사에 휘말려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 해서 말린 거. 이 라인이 3, 4년 전이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만 좀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잡을게요. 이제 저작물로서의 보호의 한계가 제일 이슈가 권리 범위가 작아요. 이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 순서로 얘기해요. 저작권, 그 다음 디자인, 솔직한 말로 저작하고 조금 비슷하게 저희는 컨설턴팅 해줘요. 디자인, 그 다음에 실용신안, 그 다음 특허. 특허 받을 수 있으면 특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권리 범위 넓어요. 그 다음이 실용신안이에요. 그나마 넓어요. 디자인은 등록받기,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등록이 되고요. 조금만 달라도 비침해예요. 저작이 똑같아. 조금만 달라도 비침해라고. 대신 사회적인 욕을 먹을 뿐이지. 그래서 권리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근데 권리 범위가 적으면 연구 의욕이 안 생깁니다. 창작 의욕, 연구 의욕이라고 많이 쓰는데 창작 의욕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자동화 기술이 최근에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요. 산업 발전에 되게 필요한 거여서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서 권리 범위를 넓혀주려고 특허. 그럼 특허는 뭐가 넓어지는데 제가 아까 저작하고 디자인은 조금만 달라도 달라진다 했죠? 특허는 조금만 달라도 잡아. 그게 균등론이야. 이거 얌체들 다 잡거든. 균등론으로. 달라도 잡아요. 과제 해결 원리가 갖고 변경 가능성, 변경 용이성이 있으면 잡아버립니다. 근데 특허로 하자니 성립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자연법칙에서. 그래서 이것을 판례가 확대 해석했죠. 이게 법 갖다 장난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청구항에 일부 구성의 인위적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 나중에 실무형 하면은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청구항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써요. 구성 1, 구성 2 및 구성 3 이걸 포함 또는 이루어진으로 잡고 발명 원천 기술이 아닌 이상 구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가 요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게임에서 커서를 위쪽 하면은 키가 크고 그걸 여기다 쓰는 구성 1에다가 그게 인위적 약속이라 이거야. 인위적 약속의 일부가 있어도 자동화 기술 보호해주고 싶어서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한 개별 구성 요소들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 써봐라. 일부 구성 요소에 인위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자연법칙 이용한 걸로 봐줘라. 이게 자연법칙 이용 여부 확대. 여기 자연법칙 이용의 법조문에는 구성 모두가 라고 안 써 있으니까 전체로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했다는 건 뭐냐? 소프트웨어, 이걸 소프트웨어라 그랬어요. 아까 뭐 게임에서 커서 올리면 키 크고 이런 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다 통칭해서.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이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그거예요.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현되고 있을 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제가 담당한 복약 지도 사항이라면은 손님이 이제 약 샀을 때 약봉투나 그 영수증에다가 하루에 몇 번 드세요가 자동으로 프린트되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인 거고요. 게임이면은 커서를 위로 누르면 키가 크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예요. 이게 인위적 약속에 의해서 실현되면 안 돼.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동화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1차 때 리딩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생활 쓰레기 그 분리수거 방법. 그것은 사람이 바코드 스티커 붙이고 사람이 쓰레기 분리수거 잘했는지 보고 안 됐으면 사람이 또 리더기 누르고 안 됐으면 시정사항을 또 사람이 내고 중간중간에 모든 단계가 사람 손이 들어가요. 그걸 자동화가 아니라고 봐. 자동화가 아니면 특허를 안 줘.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사람 손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약봉투 얘기하면 약사님이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마우스를 한번 눌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돼서 자동으로 프린팅 되는 거야. 그 프린팅 되는 결과물 나올 때까지 사람 손이 중간에 안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 실행이에요. 그러면 자동화 됐다고 해서 그거 특허 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대줬어. 특허 준다 했어. 근데 이제 그건 거야. 그러면은 이게 솔직한 말로 청구항에서 일부 구성 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만 따로 막 전송하고만 하는 거예요. 전송. 그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막 여기저기 좀 퍼진 거야. 그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지금 양도에 전송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권리 범위 넓히려고 그런 거잖아요. 권리 범위라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이 권리 범위라는 게 두 개로 테마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가 청구항. 이게 이거 하는 거야. 균등론. 문헌 범위, 균등 범위, 간접 범위. 이거 하는 거. 하나가 이거예요. 그 실시. 2조 3호, 127조. 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권리가. 이거 넓히려고 해서 청구항은 넓혀줬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넓히고 싶은 게 목적 달성이 안 되고 있다고. 그건 넓히고 싶은 게 권리 범위 넓히는 거라고요. 이건 해줬지. 이게 안 해줘서 권리 범위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넓힐 필요가 있냐 해갖고 이 전송을 플러스 하자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논술이지. 하나로 쑥 이어지는 거. 하지만 시기상조다 해서 아직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론이나 이런 걸로 치는 거죠.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우리가 권리범위 확장할 때 항상 실효적 보호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간접 침해, 공동 직접 침해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다 실효적 보호를 위해 입법을 통해서 한번 도모하는 것이 회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이 마무리 짓는 거죠. 요거 이 라인이 그나마 이제 출제 가능성. 이게 컴퓨터 관련 발명.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제 사례집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이거 2조 3호하고 120조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고 있어요. 1차에 맨날 나오는데 다음 중 2조 3호는 다음 중 120조는 많이 나오는데 2차에 작년인가 재작년 나오고 이제 좀 올해는 아마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 2조 3호 할 때 양도 쟁점이 두 개가 있어요. 알아만 두세요. 하나가 요 프로그램에서 전송, 하나가 수출이요. 양도가 주는 거 아닙니까? 수출도 주는 거잖아. 전송도 주는 거잖아. 전송과 수출이 양도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쟁점이 있어요. 근데 우린 포함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래서 둘 다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필이 아니라 입법이 필요하다. 이걸로. 그래서 지금 상표 디자인은 입법됐죠. 수출이. 특허는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양도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냥 겸사겸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 사례집 보세요. 옛날에는 판례에서 양도라는 개념 하에 수출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판례가 그렇게 해석 안 할래 해갖고 이제 입법으로 완전 빠진. 그거의 한 끗 차이가 전송.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례집에서 이거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이거 좀 보시죠. 성립성을 인정할 때 그동안은 자연법칙 갖다가만 장난쳤을 거예요. 근데 원래 논문에는 이걸로 안 나와요. 제가 그 답안지에 좀 썼는데 이게 먼저 이게 있어요. 인위적 법칙이냐 자연법칙이냐 이거 있고요. 컴퓨터 관련 발명이. 그래서 여기는 자연법칙으로 해주자고 한 게 이쟁점이야. 그 발명의 청구항에 이르는 구성 중에 일부가 인위적 약속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걸 자연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자연법칙으로 보자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논문들에서는 이걸로 친다고요. 오히려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 자체로도 되냐 아니면 이용물만 되냐 이거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사례집에 이걸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자연법칙으로 봤죠. 그럼 법칙 자체로 되냐? 법칙 자체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권리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얘기해요. 법칙 자체를 특허로 주면 그 법칙이 이용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 금지야. 실시금지의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산업 의욕이 오히려 저하됩니다. 저거 해봤자 침해잖아요. 해갖고. 그래서 산업발전 역행을 우려해서 이용물만 됩니다. 원래는 프로그램 발명이 그 학설을 이렇게 두 개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신 건 요거밖에 못 본 거. 그래서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 본다. 그 다음에 이용물이어야 된다. 이용물이라는 게 특정 하드웨어로 이용되고 있어야 돼. 이게 영역을 한정해야 돼요. 영역을. 그 무슨 표현인지 한번 답안지로 보시죠. 답안지에 저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거기 검토해 보세요. 검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검토요. 검토. 방가로 2번 검토. 2번 발명의 성립성에 관해서 가번 판단 기준. 방가로 2번 검토.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서 원리, 즉 법칙에 해당하고 이게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자연법칙인지 인위법칙인지를 떠나서 법칙 자체는 안 된다는 소리 치는 거거든요. 법칙의 이용물이 아닌 법칙 그 자체에서 특허를 주면 다양한 양태의 이용물이 침해에 해당해서 이게 권리 범위 너무 넓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법칙 자체는 안 되고 법칙 이용물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나 공용성의 알고리즘이 법칙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나 다 쓰이는 거.
그거 특허 주면은 공용이라는 게 다 쓰인다는 거 아니야. 다 스탑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권리법 너무너무. 공용성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를 작동시켜 특정의 기술적 효과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이면 이게 이용물이어서 산업 분야가 한정됐다는 소리예요. 공용적인 게 아니라 특정 분야로 한정됐다는 소리야. 그런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산업 발전을 자기한다는 우려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이게 저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용성과 공용성이 아닌 거, 이 논리도 좀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어 프로그램 이러면 특허 안 주고요. 그 지하철 스크린 커터 제어 장치 이러면 특허를 줘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기술을 다 주진 않고요. 딱 그 지하철이라는 그 스크린 커터에 적합한 제어 프로그램 이름 주는 거예요. 그런 식.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팔레 태도하고 검토가 이 두 논리가 다 짬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그 기본서 요약집에는 이걸 목차 따로따로 해서 적어놨고요. 기본서 요약집에는 사례집에는 이게 지금 짬뽕돼서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약집하고 사례집을 보완하는 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례집은 이 내용도 보고 요약집 그 내용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상태에서 좀 더 효과적인 문장을 터득하는데 좀 다양한 문장을 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저희 그 특허법원 원고 적격에서 똑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 돗대기 시장 아니라는 취지를 뭐 절차의 그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소송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은 취지도 자기한테 선호되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보는 것이 공부에는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생기거든요. 좀 다양성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좀 해보시죠. 요약집하고 사례집을 두 개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허로서의 보호의 장단점. 이게 이제 옛날에는 특허와 노하우의 장단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특허와 저작권의 장단점이겠죠. 그래서 장점은 뭐 저작권은 특별한 심사 절차가 없지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심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특허처럼 막 되게 길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거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리면은 거기서 알아서 뭐 방시나 이런 거 좀 보고 그냥 바로 등록을 해줄 건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 특허처럼 이렇게 굉장히 긴 게 없다.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특허는 심사 과정의 추론 공개를 통해 제3자의 공중의 심사 용기도 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이제 저작권에는 특별하게 좀 많지가 않아 갖고 우리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그 부실한 권리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 다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점이 이제 제일 큰 게 아니지 장점이 이제 제일 큰 게 권리 범위가 넓다는 거. 그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권리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그 권리 범위라는 게 이 청구항반 얘기한 건데 실시사의 권리 범위 확대도 필요해서 확대 논의도 있었으나 현재는 무산돼서 입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까지. 저게 이제 제 요약집엔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례집엔 없지만 저 내용 요약집엔 들어가 있어요. 단점은 사실 이게 제일 크죠. 그 저작권은 그 각 저작물마다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뭐 음반협회, 서적협회로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리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럼 올리면 이제 그냥 웬만하면 등록을 해주겠죠. 근데 특허는 진보성이란 걸 심사관님이 막 말이 안 통하시면은 막 자꾸 안 줄라 그래요. 심사에서 등록받기가 좀 어렵다. 진보성. 이게 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2번도 좀 비슷한 소리예요. 그 심사 절차가 좀 늦다 보니까 아까 장점에서는 심사 절차가 좀 있어서 부실 권리 남발을 막을 수 있다 했었는데 단점에서는 또 비슷하게 심사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권리가 좀 늦어져서 권리를 받아야 침해금지 행사할 수 있거든요. 침해금지 행사가 좀 늦어질 우려가 있다. 비슷한 취지인 거고요. 3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추론 공개하면은 아까는 이제 부실 권리 막기 위해서 제3자 정보 제공이나 이런 기회가 있다 했었지만 여기는 이제 추론 공개돼서 남들이 이제 보호받게 갖고 좀 더 우려 무단복제를 좀 조장할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메인은 그냥 그렇게 보시죠. 메인은 특허로서의 장점은 권리 범위가 좀 넓다. 단점은 좀 심사해서 기간이 좀 길고 특허받기가 좀 어렵다. 진보성이라는 게 좀 깐깐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컴퓨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 의료행위는 제가 그 쟁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쟁점을 좀 잡아드리고 사례 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지금 그 다음 목차 의료행위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쟁점이 좀 되게 이슈가 된 게 있는데 그거 하여튼 다음 주 대신 보시고요. 제가 좀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 좀. 의료행위가 이게 일단 기본 정리는 이거죠. 여기 테마는 되게 단순하게 하면 이겁니다. 제약회사 투자물은 무조건 특허줘요. 이걸 워낙 힘이 센데요 갖고. 이걸 다반지용으로 뭐라고 하냐. 제약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에 대한 보호는 마땅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보호가 마땅한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또 투자 안 한다 이거야. 그게 산업발전. 투자 보호에 있어서 또 투자하고 또 보호하고 또 투자하고 이게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답안지요. 실제용은 제약회사가 돈이 많아서 로비가 세다. 이게 뭐 실제용. 제약회사 투자물이 뭐냐? 이게 물건 발명은 다 돼. 물건 발명으로 쓰면은 다 제약회사 투자물이라고 봐요. 대표적인 게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이건 다 돼. 그 다음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됐지. 용법 용량. 이건 최신. 용법용에 대해서 과거 우리나라는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해서 아무리 물건 발명에 쓴다 하더라도 이거 물건 발명은 다 되니까 꼼수 쳐서 물건 발명에 썼다고요. 방법 발명하는 건 다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 발명에 쓴다 하더라도 특허 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약회사 투자 연구 결과물이라고 해서 특허를 이제 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무슨 동물로 한정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제 방법 발명이 문제되는데 동물 한정 필요 없어요. 1차용이에요. 여기가 의료행위라는 게 쟁점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뭐 의료 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받으면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게 너무하지 않냐. 이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식당하는 걸 막자. 동물은 필요 없다. 이거 돈 있는 사람만 키우라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존엄성이 쟁점이어서. 돈이 없어도 인간 아니냐 이거야. 돈이 없어도 인간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 이거 필요 없어. 인간의 존엄성하고 다른 게 이제 미용행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미용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질병과 관련된 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용은 기본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더 좋은 거야. 더 이쁘면 더 좋을 뿐이지 이쁘지 않다고 해서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질병은 이게 있어버린 기본적인 의식주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질병이냐 미용이냐 이 쟁점입니다. 이건 방금 제가 구분자 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삶의 영위에 방해가 되냐, 있으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면 질병, 있으면 더 좋은 건 미용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최근 판례가 이게 이슈가 됐죠. 생각해보니까 미용이라는 게 한 끗 차이로 다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판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드름 치료, 그 여드름이 질병이냐 미용이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담당했던 게 백목증이라 그랬죠. 그 눈썹하고 머리하고 좀 더 하얘지는 거, 이게 질병이냐 미용이냐, 이렇게 다 한 끗 차이라고. 미용이 특히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의사라고 하지만 다 미용이잖아. 그게 그들은 그걸 다 의료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거지. 미용행위라 할지라도 이제 이거요, 치료와 비치료 효과가 구분되지 않으면, 비치료가 미용이에요, 치료가 이 질병이고, 치료와 비치료 효과가 구분되지 않으면 그것은 치료 효과라고 봐서 의료행위로 봅니다. 이 법리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용행위가 다 말장난하면 다 치료 효과가 수반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요. 이게 케이스가 두 개예요. 하나가 제가 사례집에 넣는 게, 하나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따라서 화장품 도포하는 방법이고, 하나가 이제 보습이라고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각색한 거예요. 각색 사례를 아마 보습이라고 제가 써놨을 텐데, 그 두 사례가 이제 쟁점이 됐죠. 그래서 이 두 사례 때문에 심사규까지 개정했어요. 이건 꽤 우리 실무에서는 이슈였습니다. 심사기준 개정할 정도였습니다. 그 판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사례집 나중에 좀 보시고.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었는데, 1, 2. 완이 발명이 설명에 이 방법에 따라서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이 흡수가 촉진된다. 화장품 흡수 촉진. 이걸 효과로 썼고요. 청구항에 무슨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건 발명으로 가면 더 이상 의료행위 쟁점이 안 나와요. 방법 발명 가야 돼 일단은. 여기가 이제 이게 달랐어. 발설에 피부 보습 효과도 있는데 어떤 질병 치료, 이거 보습과 관련된 질병이 또 있잖아요. 그걸 다 써놓은 거야 발명 설명에. 그리고 청구항에 무슨 방법 쓴 거고. 이 두 케이스의 차이점이 발명 설명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미용 효과만 써놨고요. 여기는 미용 효과에다가 치료 효과를 같이 써놨어요. 발명 설명에. 자, 둘 다 일단 심사 단계에서는 똑같이 진행했어요. 심사가는 케이스 1도 발명 설명에는 지금 화장품 도포 촉진만 써놨지만, 솔직히 말해 저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 효과도 수반될 수 있다. 그래서 저기는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구분되지 않는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의료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거기 질병 얘기 같이 써 있으니까 이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구분되지 않는 행위다. 그래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미용 효과도 있긴 하지만 치료 효과도 있다. 그럼 이 행위를 못하게 하면 미용 효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도 못하게 한다. 그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그냥 특허 안 주겠다. 둘 다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갔는데 케이스 1은 결국 의료행위로 안 봤죠. 케이스 2는 의료행위로 봤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지.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케이스 1이 특허가 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케이스 1은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40일 사망으로 죽었어요. 반복 지원 안 된다고 효과가. 특허가 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의료행위가 지금 쟁점이니까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 검토 쳐드릴게. 이건 판례가 의료행위 아니라고 봤고요. 이건 판례가 의료행위 맞다고 봤어요. 자, 그럼 검토. 일단 차이점은 출원인의 의도로 봤습니다. 발명 설명이 무용 목적으로 의도가 있었고, 얘는 발명의 설명이 아예
치료 목적도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의도로 나눴는데 잣대가 이거예요. 미용산업 보호 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취지입니다. 미용행위는 말꼬투리 잡으면 다 치료 효과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럼 그렇게 되면 미용행위 중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판례에서는 미용행위면 특허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구분되지 않으면 다 특허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거야. 근데 미용 산업이 워낙 지금 돈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 고취시키려면은 새로운 미용 산업을 또 개발하게 하는 게 맞아요. 연구 투자를 또 하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미용 산업 보호를 위해서 미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치료 효과가 수반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전부 다 특허를 주지 않으면 미용 산업 자체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렇게.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렇게. 목표는 미용 산업 죽는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특허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근데 케이스 2는 출원이 의도했다 이거야. 이건 못 준다 이거야.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시죠. 사례 문제는 문제하고 답안지를 보면은 이 내용이면은 아마 내용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혹시라도 내용 정리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 어쨌건 목적 의식은 좀 뚜렷하게 가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사례 강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걸 사례집을 외울 거예요. 근데 이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약집을 외울 거예요. 사례집 요약집 올해 이제 나올 거. 그걸 외울 건데 그걸 혼자 보면은 읽는 속도라던가 외운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줄이는 게 우리 강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혼자 복습하실 때 술술 잘 읽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키워드가 남았어. 그러니까 두 문자로 문장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비슷하게 나만의 문장으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동명의 주제에서. 저는 키워드들이지. 이런 게 남았어. 하는데 도움이 되게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이 문장이 잘 돼. 그럼 된 거예요. 외워요. 강의를 들었지만 이 문장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잘 안 돼. 그럼 질문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모든 문장을 다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의료행위에 그 쟁점이 하나가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가위 단독으로 특허본을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하시오.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니까. 자, 의료행위만 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료행위였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는 제가 12월 달에 강의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실무 문제. 여기에 있는 실무 문제가 우리가 특허청에서 1차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그다음에 2차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1차 가이드라인 발표했을 때의 그런 경향도 여기 수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2차 가이드라인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 그런 걸로 병행시켜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지는 그 전제 조건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다는 거 그냥 알아만 두시죠. 알아만. 하여튼 강의는 12월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실무형 강의가 폐지냐고 질문 주시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한데 어디서 신문기사는 이런 게 좀 떴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자기가 만든 제도가 만약에 없어지죠. 같이 옷 벗어야 될걸요? 아마 그 정도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거 만들 당시에 이미 변리사회고 어마어마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폐지한다. 그럼 그 변리사회가 그 당시에 싸울 때 그게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들 반발 많은 거를 밀어붙인 건데 이거는 그때 싸운 그 이력 때문이라도 평생 싸워야 돼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변리사회하고 척을 지고 싸우고서는 이제 와서 어떤 교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쉽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거 다 옷 벗게 되는 거지.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올 거냐고. 그 국가 감사 또 심해요.
그래서 요것은 일단 없어지는 게 맞죠. 이 말이 안 되는 시험 제도는 맞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조직 그 특성을 보면 절대 쉽사리 못 없어진다. 못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년은. 일단 내년은 없앨 수도 없어요. 이거 없애려면 미리 그 공지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고 대신 그거 좀 생각하세요. 올해 실무형 문제 많이 쓴 건 적게 쓴 건 점수 다 비슷하게 줬거든요. 제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건 뭐건 연락 많이 와서 지금 점수 물어보고 있죠. 비슷하게 줬어요. 그거 욕먹기 싫어서 점수 다 똑같이 준 것 같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실무형 문제 공식화해서 제가 강의해 드릴 거예요. 이 공식대로 그냥 하라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공부 부담감을 좀 줄어들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나중에 제가 다 공식화 해드릴 테니까. 대신 이게 있어요. 올해 문제가 좀 명료하지 못해서 기출문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일수록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 조건이 있나 해갖고 좀 오래 보게 됐어요. 문제가 명료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을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이 못 쓴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주의하세요. 실무형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자기들 또 욕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무형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에 절대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실무형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조언을 좀 해드리죠. 이 정도 조언. 4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아까 하여튼 변별력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전부 다 샘플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말씀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22장을 쓰는 거예요. 22장 이상, 20장 이상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페이지인데 다들 절박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그럼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4번까지 다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4번을 쓰고 남게도 썼다는 소리죠. 1, 2, 3, 4를 다 쓰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지막 문제를 안 풀면 안 된다. 이거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필수 빨리 하셔라. 찬찬히 또 기회 날 때마다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거 하나만 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신규성 일반론. 신규성 일반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규성 일반론. 요것은 이제 그 기출문제가 진보성 일반론이 나왔어요. 뒤에 있는 거. 그걸 제가 변형시켜갖고 똑같이 신규성에 대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 기출문제는 똑같이 해서 진보성으로 나왔었고. 신규성 판단의 일반적 방법을 설명해줘. 이거 나중에 진보성 판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실무형 문제에서도 필요한 거고 실무 문제도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첫 번째 29주랑 각호주의 특정하고 이게 지위라는 게 출원 전 우리가 공지 등이라고 하는데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가 지위예요. 교수님께서 대학교 특강에서 공지하고 공연 실시를 비교하시고 이렇게 내셨던데 그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거든요. 판례 여러분들 다 보세요. 공지, 공연 실시 케이스를 다 공지 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판단에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지도 비밀유지 의무 없는 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공연 실시도 비밀유지 없는 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왜 비교해요? 똑같은 건데. 출원 전에 공지가 됐는지 공지 등. 다만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공연 실시는 2조 3호 하고 하는 거, 2조 3호 행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산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 근데 생산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 실시하고 비교되는 게 공연 실시예요. 생산이나 사용을 하는데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 의무 없는 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상태에서 생산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하우로 가린 상태에서 생산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공연 실시인지 노하우 실시인지고요. 공지는 2조 3호로 안 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이건 2조 3호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공지. 굳이 비교하자면 그거.
어쨌건 그거 하는 게 이제 지휘하는 거고요. 출원전. 그 다음에 이건 높아심의 얘기로만 할게요. 제 사례집에는 내용 없어요. 제 요약집에도 내용 없어요. 높아심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관계하고 전기통신이잖아요. 이게 옛날엔 심사 기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어요. 특히나 그 전기통신회선에 대해서 특이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법도 삭제했고요. 옛날엔 전기통신회선 앞에 있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그래서 반관계냐 전기통신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걔들은 오히려 구분을 했어야 됐어요. 그 차이점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다 삭제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차이는 뭐냐? 전기통신에서는 위조 변주가 용이할 수 있다. 이거 해킹 같은 거. 그래서 반관계는 예를 들어서 2011년 11월 1일 날 A가 써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킹을 해? 그거 뭐 프린터 다 지워갖고 뭐 다시 그릴 거야 뭐야? 이건 해킹 우려가 적어서 2011년 1월 1일 날 A가 써 있다는 거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전기통신에서 2011년 1월 1일 날 A가 써 있어도 2015년에 원래 B라고 써 있었는데 A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이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해서 전기통신은 특이한 규정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례집에도 없고 요약집에도 없어요. 옛날에 심사 규정이 길었었다고. 심사 규정에서 다 삭제했고. 그게 반관계하고 전기통신입니다. 뉘앙스만 알아두면 되겠네. 전기통신은 위변조 때문에 그랬었다. 네. 자, 그거 하는 게 이제 지휘고. 특정은 요거. 이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데 특정할 때 맨날 만만하게 나오는 판례가 이거. 미완성 발명이라 할지라도 해석되는 부분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노트에서 기억나세요? A면 B다라고 써 있었지만 그거에 배치되는 문장이 많으면 그거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노트에서. 그게 이제 특정, 해석. 그래서 기재 플러스 추론식 급발속기 통자로 이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잡는다. 이게 해석. (2번) 청광 특정. 이건 너무 많이 했죠. 이거 청광 특정. 이건 문헌 해석. 제한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서두면 보충 참작해서 청구범위 기재를 기초로 문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거 1차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 요건 판단이냐 권리범위 판단이냐 나눠서 둘 다 문헌 해석인데 권리범위 판단할 땐 제한 해석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신규준보성 특허 요건 판단이니까 제한 해석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헌 해석. 그러면 이렇게 해석된 걸 이건 이제 나중에 실무형 때 할 거예요. 알아만 두시죠. 나중에 실무형 때 할 건데 요거를 이렇게 표를 그립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요거 요렇게 표를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청광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이렇게 표를 그리고 이거 이제 대비라고 해요. 대비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걸 그냥 편의상 표 그려서 해요. 편의상.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발명이란 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가 발명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판단하는 건데 편의상 표를 그린다고. 편의상. 전체로서 판단할 건데 편의상. 그 우리 상표에 똑같이 나오잖아. 전체 관찰을 위해서 편의상 분리해서 보기는 봐. 근데 전체 관찰이라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디스클로저 원을 가져와요. 이거 신규성은 1대1이니까 하나만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이거 똑같은 거 있고 이거 똑같은 거 없는데 이거 없어요. 그래서 대비가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동일. 이거 실제로 판결문이나 신결문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나중에 권리범위 판단도 이렇게 써요. 신규준보성만 해요. 권리범위 판단도 이렇게 한다고. 권리범위 판단이 이게 제3자 발명이 되지. 동일. 요거 차이. 여기까지가 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진보성은 구성이 곤란성이고 아니 구성이 곤란성. 여기는 이제 구성이 있죠. 동일성. 이 동일성 판단하죠. 대비한 걸로 동일성 판단.
차이가 있죠.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는 거의 매년 나왔었어요. 실질적 동일. 올해 판례는 안 나왔나? 실질적 동일은 매년 나왔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일단 신규 진보성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신규 진보성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권리 범위에서 그 침해와 관련된 한 문제, 이 두 문제 무조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나머지 한 문제 더 내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신규 진보성이 뭔가 나왔을 거고,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쪽이 이제 권리 소진 뭐 이런 쪽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두 문제 맨날 나오는 건데, 옛날에 이거 실질적 동일 맨날 나왔었어요.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 동일도 동일성이라고 봅니다. 이거 완전 똑같은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여기 3번 있는 건 하나만 하니까 분명히 실질적 동일로 나올 거라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지간용 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효과 차이가 없을 때, 그럼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일성 판단. 이게 신규성 판단 방법. 대비하고 동일성 판단.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주세요.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23장, 24장을 써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교수님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교수님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문장을 안 쓰면 빵점을 준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학원가에서는 저는 제 채점 알바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 채점 알바한테 이제 답안지 없는 거 그냥 빵점 주라고 하거든요. 교수님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일부 학원가에서는 그냥 쭉 긋고 모든 걸 0.1점, 1점 주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저 속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23장 쓰면 훨씬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24장 써도 40점 받는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쓰지 않으면 그냥 빵점 줘버립니다. 이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수들은 여기에 막 보론에서 막 더 써요. 실질적 동일 쓸 때 주지간 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하고 뭐 효과의 차이가 없는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이걸 막 넣어요.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도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봤던 거 다 쓴다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그것을 썼을 때 그것이 점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가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안 했다면. 근데 그것은 시험장에서는 불안하면 써야지.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말라고. 그것은 썼을 때 점수가 확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필속이 되면 뭐라도 쓰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학원과 GS에서 뭘 썼다고 점수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쓰려고 하진 마는데 필속이 되면 쓰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번에서 의욕을 너무 부려갖고 많이 쓸수록 점수가 되겠지. 학원가에서 자꾸 뭐 하면 쭉 긋고 1점 줬으니까 1번에다 필속도 안 되는데 다 써. 그리고 4번은 못 풀면 그게 제일 아쉽다고. 그러니까 필속이 되면 인생이 걸렸으니까 뭐라도 쓰는데 안 되면 안 써도 된다는 걸 제가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6장 써도 50점 후반 무조건 맞어요. 맞아요. 그 오해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필속이 되면 쓰고 안 되면 넘어가라는 소리야. 안 되면 여기 동일성 판단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 각 발명의 특유한 신규성 판단. 특유한 신규성 판단 여기서 약간 특유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의 이제 수치 한정이 특이점이 없네. 수치 한정이 이거 실적 동일하고 비슷하게 갖는 거. 수치 한정. 그래서 수치 한정이 그 얘기 나오죠. 수치 한정이 청구항에 수치 범위가 있는 걸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해요. 그 수치 범위가 디스클로저 1에 디스클로저 1이 제가 29장 각호지를 디스클로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디스클로저 1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게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속 기준을 추론 시 그 발속을 추론할 수 있거나 우리 항상 해석은 기재 플러스 추론 시 그 발속 기준이잖아요. 추론 시 그 발속을 통제할 수, 해석할 추론할 수 있거나가 이게 실적 동일 케이스예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수치 한정 말면 그거 쓰는 거고 수치 한정 말면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게시 또는 추론 시 그 발속 기준가 게시되는 건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 그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요거 대비할 때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파라미터는 제가 이제 판례 강의에서도 하고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하는데 이게 꼼수 부리려고 한 거라고 심사관이 검색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검색된 디스클로저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 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파라미터 발명 이거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여기가 특이한 겁니다. 수치한 발명은 여기가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와 마찬가지. 그 다음 파라미터는 여기요. 환산할 수 있으면 환산해서 대비. 디스클로저 1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대비. 바꿀 수 없으면 구체적 실시태양으로 대비. 구체적 실시태양 이게 실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제품.
이게 파라미터 발명. 검색이 안 되니까 새롭게 표현한 표현 수단이거든요. 파라미터. 그 다음에 PVP. 이건 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죠. 이건 근데 심시험은 나와요. PVP는 특이하니까. PVP는 여기 문헌에서 여기 할 때 제조 방법의 기재를 뭐 고려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고려 포함해서 그 물건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의 효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 특성, 목적, 과제 다 효과 얘기예요. 다 의의란 말 많이 봤죠? 그게 다 효과 얘기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물건을 그 다음에 이게 대비도 마찬가지네. 그와 같은 물건이 종전에 있었는지를 대비해라 이렇게. 여기는 이거 총광 해석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원합체 판례하고 특허본 걸 대법원에서 바꿔버린 것들은 과거 판례 써주면 점수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무조건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그래서 제 판례 노트에 전원합체 판결 바뀐 거 있으면 그 옛날 판례도 아마 웬만하면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바꾼 거 있으면 특허본문도 제가 좀 그 판례 노트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례집에도 그렇게 제가 목차를 잡아놨고 같이 쓰세요. PVP 바뀌었죠. PVP 바뀌기 전 것도 같이 쓰세요. 1번 구판례 해갖고 구판례는 제조 방법밖에 표현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를 나눠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제조 방법 무시, 무시, 쌍무시, 청광이 썼는데도 쌍무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제조 방법 한정. 그럼 제조 방법 신규 정보하면 무조건 신규 정보하겠어요. 이렇게 판단했으나 최근 전원합체 판례는 제조 방법 기준을 고려해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한정하지 않고 고려해서 그 제조 방법에 제조 물건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와 같은 특성을 갖는 물건이 종래에도 공지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검토하는 거야. 검토는 뭐 판례에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PVP는 물건 발명이므로 제조 방법을 무시하거나 제조 방법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 맨날 나오는 그 검토. 우리 판례에서 쓴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좀 이 판례를 바꾼 자세한 원리는 제가 그 판례 강의에서 좀 말씀드렸었죠. 판례 강의에서. 그렇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 가셔서 한번 좀 해보세요. 아직은 이제 사례집 요약집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좀 읽으시면서 내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쑥쑥 빨리 읽힌다라는 걸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외우세요. 이거 뭐 난 1월 달에 외워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바로 민수 외우기 바쁘시겠지만 같이 특허도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 생겨요. 목표를 이렇게 가지세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적어요. 하지만 목표 이렇게 하세요. 내년 2월까지 웬만하면 다 외운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목표는 그렇게 하시라고. 민특상 내년 2월까지. 적어도 민특 2과목 정도는 내년 2월까지 다 외운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